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김수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옵티머스 사건 업데이트. 작년 말에 한번 하긴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저는 라임하고 계속 헷갈려요. 라임하고 나서 바로 옵티머스를 했었죠. 라임 다음에 옵티머스. 예, 아, 제 라임하고 기억에 옵티머스. 라임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아 그렇게. 알고 옵티머스가 있어요? 더 나쁜 예, 놈들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그거의 옵티머스죠. 그 공기업 CP. 맞습니다. 예, 공기업 매출 채권. 예, 공기업. 공공기관. 아, 공공기관 공기업이 매출 아니고 채권. 공공기관 네, 공공기관- 공사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을 거기에 투자한다고 하고 애초부터 거기에 투자 안 했던. 안 했다. 예, 예,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림 그릴 때부터 사기였던 것 같다. 네. 그리고 예, 우리가 예, 의심하고 네. 있는. 네. 그게 옵티머스. 예. 라임은 뭐 하다가 본인들도 뭐 좀 잘못돼서 예, 꼬이기 처음부터 시작했다. 뭐 나쁜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하다가 이제 그 무역 펀드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그걸 네. 메꾸는 과정에서 좀 나쁜 짓들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옵티머스 이야기. 예. 그때 뭐 관련자들 다 그렇게 해서 나쁜 짓 한 걸로는 되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항소심 선고가 있었어요. 예. 작년 7월 20일 날 이제 1심 선고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저번 주 2월 18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항소심 선고가 거의 뭐 핵폭탄급으로 나왔습니다. 1심 선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중형을 항소심 재판부가 그렇게 때렸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그 기사들을 보시면 이 피고인들이 오늘 대법에 상고를 한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안프로님 그 상소는 뭔지 아세요? 상소. 항소 네. 이제 1심에서 2심 가는 거, 네. 2심에서 이제 대법원 가는 거, 그 상고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상소. 상소. 예, 전하 상소. 총촉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지금 생각나? 예, 나도 그거 상소, 생각했는데 상소. 지금. 상소문이지 그거. 그러니까 옛날 상소문. 임금님한테 네. 우리 그 좀 그 이 선비들이 네. 예, 그 진정서 올리는 거, 그걸 맞습니다. 상소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일상적으로 쓰진 않는 말인데 그냥 상급심에 진정하는 거를 통틀어서 그냥 상고. 상소라고 합니다. 그냥. 상소. 예, 그래서 이제 원심에서 항소심 가는 거, 항소심에서 또 대법원 가는 상고심 거. 가는 거, 예. 그걸 그냥 통틀어서 상소라고 하기도 하고, 예. 전하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소라고 상소문으로 올렸다. 하기도 하는데. 네. 저번 주에 그 2심 그 항소심 그 선고 내용을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네. 이 원심을 전부 파기를 했습니다. 피고가 5명입니다. 네. 누구 누구냐면 옵티머스 대표, 우리 김재현 김재현 대표, 네. 그 다음에 2대 주주, 이동열 2대 주주, 그 다음에 사내 이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호 변호사 사내 이사고, 그 다음에 그 송상희 이사라고 그분도 사내 이사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 밖에 있는 분인데 그 대부업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 유현권 씨라고요. 예. 그 대부업체 대표 하시는 유현권 대표, 이렇게 이제 5명이 피고인데 1심에서 김재현 대표는 징역 25년을 받았어요. 그때도 이제 적게 나오는 건 아니죠. 25년을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항소심에서 40년을 받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동열 그 2대 주주 같은 경우는 징역 8년에서 20년. 야. 그다음에 윤석호 이사는 8년에서 15년, 송상희 이사는 3년에서 8년, 야. 유현권 대표는 7년에서 17년. 특히 이제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는
벌금 5개, 추징금이 750억입니다. 네. 그래서 이 김재현 대표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네. 지금 40대라고 해도 40년 만땅 채우고 학교 졸업한다고 보면 지금 80세. 그러네요. 예. 지금 만약에 50대라고 하면 거의 90 노인이 돼서 풀려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선고를 굉장히 세게 한 거죠. 이 그 항소심에서 원심을 전부 다 파기를 해버렸는데 예. 이 원심 재판부가 그 무죄로 봤던 그 부분을 일부 유죄로 전부 다 돌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예. 이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사람은 윤석호 변호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윤석호 변호사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당신은 형량이 너무너무 가벼워 그러면서 크게 그냥 빵 하고 이제 중형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도 8년에서 이제 15년으로 그렇게 형이 그 늘어나게 된 거죠. 야.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 원심이 그 파기됐다는 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옵티머스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3년 정도 그 사기 펀드들을 계속 출시를 했잖아요. 예. 이 5명들이 이런 거죠. 아, 나는 2017년 6월이 아니고 나는 2018년 한 5월부터 그때부터 이 펀드의 사기성을 알게 되었다. 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떤 사람은 나는 2020년 5월에 갔어야 이 펀드의 사기성을 알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그런 주장의 일부를 수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김재현 대표나 이동열 이대주주나 뭐 이런 송상희 사내이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요때쯤부터 이 펀드의 사기성을 알고 이 펀드에 가담을 한 것 같다 예. 해서 뭐 25년, 8년, 뭐 15년 이렇게 때렸는데 우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no 하면서 너는 처음부터 아주 2017년 6월부터 가담했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가담했다. 또 뭐 저는 20년 5월부터 알게 됐습니다, 판사님. 근데 no, 당신은 18년 5월부터 이걸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원심을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초기에 나왔던 그 펀드들에도 당신은 여기에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결을 해버리니까 예. 이 징역 이게 이제 횟수가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 양형 기준 중에서 거의 최상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게 양형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5년부터 뭐 15년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그냥 최고의 그 15년 그냥 그 최고 상단의 양형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죄질이 나쁘고 악질적인 초대형 슈퍼 울트라 금융 사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이번에 벌 받은 분들, 그 선고 받은 분들은 각각 죄명이 다 달라요? 아니면 죄명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 특경 그 가법 네. 거기에 이 사기 옵티머스가 예. 한 일에 다 공동 책임인데 예, 사기 공동 범행인데 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은 건 예, 왜? 특경 언제부터 관여했느냐 아.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역할과 그 다음에 관여한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특경가법상의 사기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그 위반 크게 봐서 이제 이 두 가지 혐의인데 네.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검사도 항소를 하고 피고인들도 항소를 했죠. 예. 피고인들 주장은 뭐냐면 이 사실관계를 1심 재판부가 오인을 하고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그리고 그런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 예. 그런 주장이고 이 검사도 항고를 했는데 검찰은 뭐냐면 무죄를 납득할 수 없다. 1심 재판부가 이걸 무죄로 본 부분을 납득할 수 없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오케이 알았어.
여기는 형량이 무겁다 그러고 여기는 형량이 낮다 그러고 이쪽은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했다 그러고 검사 쪽에서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 예. 그러면 우리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재판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관계나 또 새로운 증거 조사도 하고 기존의 1심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같은 거를 완전히 샅샅이 면밀하게 다시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옵티머스에 대해서 또 잘 아시는 분들 뭐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네. 간략하게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은 이 옵티머스 펀드가 2017년 그 6월 달에 초기에 결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공공기관이 그 발주한 공사 매출 채권, 예. 이 건설사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항만관리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사를 하면 이제 매출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건설사들로부터 그 공사 매출 채권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을 하겠다. 예. 이러면서 증권사들 다니면서 이제 펀드 설정을 해달라, 펀드를 예. 좀 팔아달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보니까 안정적이죠. 공공기관이 돈 떼먹을 이유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수익은 한 2%에서 3%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펀드이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그 수익을 원하는 또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NH증권이 제일 많이 팔았고 나머지 이제 뭐 대신증권 포함해서 뭐 한투증권에서 일부 증권들을 이제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펀드 사기 총괄자죠. 그렇게 공공 그 매출 채권을 편입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그 사모사채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사모사채에다가. 근데 그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SPC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세운 회사에 투자하는. 그렇죠. 그 가족들이 뭐 세웠다든지. 돌려막기 같은 거네.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거야, 그러니까. 뭐 김재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 이동열 이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뭐 그 부동산 관련 SPC나 예. 뭐 또 회사, 예. 그 다음에 그 유현권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뭐 대부업체 같은 거, 뭐 아니면 SPC 같은 거 이런 데들이 그 사모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 사모사채를 펀드의 그 자산으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펀드 자금이 당연히 그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 들어가겠죠. 네. 예. 그러면 그 돈을 이제 마음대로 쏙 빼는 거예요. 그 돈을 마음대로 쏙 빼가지고 뭐 부동산에도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뭐 비상장사 인수 같은 것도 하고 예. 또 NPL 뭐 부실 채권 같은 데 투자도 하고 김재현 대표는 자기 주식 투자나 뭐 선물 옵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저 설정했던 펀드 있잖아요. 예. 그 만기 돌아오거나 환매 돌아오는 거 네. 그것도 이제 메꿉니다. 그게 이제 돌려막기죠. 돌려막기. 예, 기존에 앞에서 이제 설정했던 펀드 이제 돌려막기 같은데 이런 데다가 그 쓰게 되는 거죠. 돈을.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어떤 공공매출 채권을 이 펀드의 자산으로 매입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하나도 안 샀을까요? 단 하나도 편입된 게 없습니다. 예. 이건 완전 작정하고 한 거네 그러면. 한 100여 개 펀드가 설정이 됐었는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와. 아주 엄밀하게 보면 네. 최초에는 저 공공매출 채권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아주 최초에 네. 2017년 6월 달에 그 펀드 결성을 할 때는 예. 그거를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트라이를 했냐면 LH 네.
그 주택토지공사하고 네. 그다음에 안산상공회의소, 예. 안산상공회의소가 발주한 그 공사 매출 채권을 가진 건설사가 있었어요. 예. 뭐 성재건설이라든지 예. 뭐 STX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사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매출 채권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겠다고 네.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매출 채권 그 양수도 계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이렇게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을 맺으면 발주처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예. 이 펀드 쪽에서 이 매출 채권이 이렇게 양도되어 가지고 우리 그 옵티머스 펀드로 넘어왔습니다 해서 매출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예. 이 통지를 딱 하니까 안산상공회의소하고 LH에서 야 니네들 제정신이야? 이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야. 예, 그래서 특약 사항으로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야. 너네들 이거 거기 갖고 가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줘. 빨리 그 건설사에다가 돈 돌려주고 돈 받아가. 빨리 돌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정산을 해줍니다. 기선고에 따라서 예. 공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예. 기선고에 따라서 이렇게 정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굳이 유동화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이 3개월 뒤에 정산이 된다, 6개월 뒤에 정산이 된다. 그러면 건설사 굴려 나가야 되니까 펀드 같은 데서 와가지고 우리가 조금 깡해서 돈 미리 줄게 그러면 아 땡큐 그러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5일 있으면 돈 나오는데 뭐하러 이렇게 네. 이 매출 채권을 깡 유동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런 펀드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터지고 나서 감독원이 국내에 300여 개 자산운용사에다가 예. 전부 다 문의를 해봤답니다. 네. 야 이런 그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거 펀드 이거 할 수 있냐? 있으니까 어. 그 300여 개의 자산운용사가 과거에도 없었고요. 네. 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기초자산으로서의 그런 그 의미가 이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도나 그 제3자한테 양도나 매각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정산 시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굳이 펀드를 통해서 유동화시킬 필요성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최초에 그걸 해보고 알았겠죠. 이거 이거 아니네? 공공 매출 채권 이거 가지고는 펀드가 안 되네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네. 에이 그냥 한번 가보지 뭐 어차피 네. 그래서 투자 자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하고 네. 진짜 돈 되는 사업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돌려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공공 매출 채권으로 돌리건 어디 뭐 한 20% 수익 나는 거 해가지고 여기는 한 2~3% 수익만 주고 나머지 16% 17% 수익은 우리가 먹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 보고 뻥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예.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기 펀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그걸 먼저 안 사람부터 형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17년 6월 그 무렵에 최초의 그 펀드 그 당시부터 그 관여를 해서 20년 6월에 결국은 들통나서 빵 하고 터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려막기라든가 이런 데 관여를 한 사람이 김재현 대표입니다. 주도적으로 예, 했고 예. 본인이 정거사 다니면서 상품 설명 같은 것도 했고 그래서 김재현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실무 같은 거 송상희 이사 같은 경우는 펀드 이제 실무자죠. 뭐 예. 실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펀드 운용 관리하는 그런 실무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이 조금 낮은 거고 그다음에 윤석호 변호사 같은 경우가 왜 그 재판부에서 그 1심 그 형량이 너무 가볍다 그랬냐면 그 이
뭐죠? 이게 법률 검토 같은 거를 네. 그 윤석호 변호사가 하면서 이게 허위의 사기성 펀드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아니고 전부 그 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그 사모 채권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허위의 어떤 그 법률 뭐 검토 의견서라든지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 그 기관의 매출 채권을 펀드가 이렇게 양수도를 하게 되면 네. 원 발주처한테 우리가 통지. 이렇게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통지. 보내야 되는데 예. 그런 통보서 같은 걸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호 변호사가. 그래서 윤석호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이 옵티머스에 관여한 거는 사실은 몇 개월 안 돼요. 한 6개월도 채 안 될 겁니다. 아마 한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롤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윤석호 변호사 당신이 왜 7년, 8년이야? 이건 말이 안 되지 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대로 가볍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빵 때려버린 겁니다. 예. 우리 이진욱 프로 잠이 와서 눈이 이제 거렁거렁거렁하네요. 네. 알던 얘기라서. 네.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이 김재현 이제 그 대표가 이제 총괄자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은행이 펀드 수탁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옵티머스 같은 운용사가 이제 그 이 펀드 투자 자금은 다 수탁사로 가니까 예. 수탁사에 운용 지시를 하죠. 뭘 사라, 뭘 사라, 뭘 네. 사라 운용 지시를 하는데 뭐 하나은행은 이 옵티머스가 공공 매출 채권 중심의 펀드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사모사채 사라고 할 때 그냥 다 그냥 그 지시를 다 받아가지고 예. 그 사모사채를 그냥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판매사하고 그 하나은행 같은 수탁사하고 지금 둘이 이제 분쟁이 있는 거죠. 소송이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거죠. 들어보니까 누구 하나 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송상희 이사는 네. 그 펀드 사무관리 회사 예탁원의 펀드 관리부에 전화해가지고 가짜로 얘기해 준 사람. 저희들 그 편입한 펀드 매출 채권 불러드릴게요. 네. 한국 그 토지 주택공사 매출채, 평택 그 해양 뭐 수산청 매출채, 여수 해양수산청 뭐 매출채, 목포 항만관리청 뭐 매출채, 부산 네. 항만관리청 매출채, 서울교육청 매출채, 뭐 부산시 매출채, 환경공단 매출채 하면서 불러주면 하나도 없는 걸 예탁원에 그렇게 이제 불러주네. 요직원이 따닥따닥따닥따닥 하면서 그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같은 수탁사나 네. 아니면 저기 어디야 뭐 판매사 NH 예. 같은 판매사에서 야 그거 그 펀드 편입 자산 좀 보내봐 그러면 이거 이제 그 옵티머스가 불러준 이거 공공기관 매출채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해서 빵 쏴주는 거예요. 그 확인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원래? 확인은 다 해야죠. 아니, 수탁사도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수탁사도 신의성실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예.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법에 수탁사는 이 펀드 편입 자산이 네. 이 펀드의 이 펀드가 판매사에 제공한 투자 제안서 상의 예.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수탁사는 확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예.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냥 예. 깔끔합니다. 예. 구상권 NH투자증권이 예탁원의 구상권 아니면 저쪽에 하나은행의 하나은행에. 구상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어요. 법이 없어요. 명확하게 그런 조항이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서로 문제가 되고 예탁원도 아니 우리는 그런 의무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법에 무슨 의무가 그런 의무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으면 깔끔하죠. 그렇게 안 돼 있는 겁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가 뭘 사면 펀드 매니저가 뭘 사라고 지시를 내리고 실제로는 펀드 매니저가 사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펀드 매니저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고 난 결과물도 펀드 매니저 서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럼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수탁사로 가죠. 예. 그 매입하는 펀드가 매입하는 자산에 예. 소유 명의자가 하나은행입니다. 수탁사.
하나은행 이름으로 사는 돈은 겁니다. 하나은행 창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금고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있는 거고. 증권사들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이제 펀드에 가입하는 돈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다 모아서 한 200억 조성되면 이걸 하나은행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은행이 다 관리를 하고 예. 이제 운용사에서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사시오, LG전자 주식 사시오 그러면 하나은행 명의로 사는 겁니다. 하나은행 명의로 그러면 시키는 대로 공기업 사는 매출 채권도 하나은행이 지시받아서 하나은행이 샀어야 되잖아요. 거고. 그렇죠. 자기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본인이 사야 되죠, 사실은. 예, 본인들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수탁사 계좌에 그 채권들이 꽂힐 거고. 그렇죠. 예. 그럼 하나은행이 보면 왜 안 꽂히지? 그거 알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안 샀으면. 예. 근데 그 서울에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이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물리적으로 왜 하나은행이 안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돈은 하나은행의 수탁고에 있으니까 그렇지. 돈은 하나은행에 있고. 뭘 사든지 말든지 하나은행에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펀드에 하나은행에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모펀드를 사세요. 채권을 사세요. 뭐 20일을 사세요. 이런 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하나은행은 예. 전화 받고 사야지. 사야지. 근데 샀는데 이건 다 공기업 채권이 하나도 아니네? 예. 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않았어요. 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정상적인 거죠. 네. 예. 근데 이 수탁사들이 그 수탁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탁사도 그렇고 뭐 펀드 그 일반 사무관리, 펀드 회계 처리하고 예. 그다음에 뭐 펀드 자산 그 기준 가격 산출하고 하는 그 펀드 일반 사무관리 회사들도 네. 대부분 아주 그 피 수준이 낮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은행이야 뭐 어마어마한 자금을 관리하는데 네. 이런 뭐 옵티머스 정도 되는 펀드에 요거 뭐 요 모타리가 작아요. 뭐 해서 뭐 조금 뭐 샀다 뭐 팔았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네. 그렇게 뭐 꼼꼼하게 뭐 이 펀드 투자 이렇게 설명서 갖다 놓고 여기는 공공 매출 채권의 95% 이상 투자를 하면서 네. 나머지 5% 이내는 뭐 부동산 채권이나 아니면 AA 등급 이상의 은행채를 할 수도 있게 돼 있네 하고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영혼 없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라면 사고 서로 팔라면 통치는 팔고 겁니다. 아유 당연히 뭐 펀드 사무관리회사에서도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뭐 얘들이 뭐 헛짓거리 하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옵티머스에서도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아 우리가 그냥 그 예탁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 이러이러한 그냥 그 자산 불러주면 예탁원에서 그냥 그대로 입력한다 하는 그를 이게 그런 어떤 그 허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아는 겁니다. 수탁사는 운용사가 사라는 거 사서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네. 야 원래 운용사 니네 펀드가 공기업 채권인데 왜 이런 걸 사라 그래? 라는 안 거까지는 한다는 안 한다는 겁니다. 거죠. 예. 우리는 장 봐달라는 거 장 봐주고 배달해주는 심부름꾼이지. 네. 그거 왜 매운탕 끓인다면서 왜 계란을 사? 뭐 이런 얘기는 아니 우리는 장 봐주는 한다는 심부름꾼인데. 아, 그런 그래서 건안 하는 사고 거니까. 터지고 나서 그 감독 당국에서 네. 그런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겁니다. 예. 그 수탁사의 책임 같은 그런 거를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사에서는 야 이거 무슨 수수료도 얼마 안 되는데 괜히 그 저 펀드 야. 펀드 수탁했다가 이거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큰 그 대형 그 운용사의 펀드가 아니면 그 중소형사들 거는 수탁 업무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사들이 수탁사를 멍구해가지고 펀드 설정을 못 해가지고 예. 네. 아. 그 난리가 나고 뭐 그러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면 수탁 어떻게 받냐? 그 돈도 그러니까 얼마 안 이거 뭐 되는데. 돈 얼마 안 그러면 받겠다. 수탁 수수료를 엄청나게 높여달라. 그러면 우리도 저 사람 투입하고 또 꼼꼼하게 보고. 근데 이제 이거 뭐 일당도 안 나오는 짓 아니냐 그럴 이거. 수는 있겠는데 이제 약간 하나은행하고 예탁원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예탁원은 어쨌든 가짜로 전화한 거잖아요. 가짜로 전화해서 불러줘서 그대로 받은 거고 예탁원에다. 예탁원에다. 예. 근데 하나은행은 어쨌든 뭔을 사야 되니까 이 사모펀드를 사세요, 저 사모펀드를 사세요 했으니까 사모펀드를 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차이는 있네. 그렇죠. 예. 둘 다 뭔가를- 확인은 안 했으나. 그래서 뭐 저기 하나은행하고 그 예탁원하고 만약에 다이렉터로 커뮤니케이션이 네. 된다면 이런 일이 생길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다이렉터를 안 합니다 그거를.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 아까 이제 NH증권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그 이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가 19년 6월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NH투자증권 아닙니까? 네. 여의대로 60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판결문에 보면 여의대로 60 A 증권사 이렇게 돼 있는데 네. NH증권의 상품 승인 그 소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죠. 아, 이거는 공공매출 채권의 95% 투자되는 거고 굉장히 안정적인 거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케이스 1, 케이스 2가 있는데 케이스 1은 우리가 바로 이제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공공매출 채권을 바로 사는 거를 케이스 1이라 그러고 예. 케이스 2는 그 건설사의 자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채권을 인수를 하면서 그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매출 채권도 우리가 담보로 잡는다. 이런 이제 구조는 케이스 2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증권사들이 예. 어우 케이스 2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케이스 1으로만 안 돼요. 아우 케이스 1 좋죠. 케이스 1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랬다는 거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면 아 이게 더 신뢰가 가잖아요. 뭐가 있어 보이고. 네. 저 컴퍼니 여기 백브리핑 출연할 때도 네. 그 이준우 프로가 그런 수법으로 접근을 해 와가지고 케이스 1, 케이스 1 매일 나오실래요? 뭐 이거 매일 이거 좀- 나올래요? 일주일에 3번 나올래요? 2번 나올래요? 원래 목적이 2번이었어. 근데 이제 매일 나오실래? 뭐 그게 협박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요. 야 이거 매일 어떻게 안 되는데 그랬더니 봐드릴게요. 그럼 2번 뭐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2는 조금 리스크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케이스 1 하시죠 뭐. 그럴까요? 하면서 이제 좀 더 설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이제 전파진흥원 같은 경우가 2017년 6월 달에 그 최초의 그 펀드가 설정이 되고 할 때 그때 끌려 들어간 게 전파진흥원입니다. 이 전파진흥원? 전파진흥원이 그 기금이 있잖아요. 한국 전파진흥원이 예. 기금을 처음에 100억을 넣고 그 다음에 200억을 넣었나요? 네. 이 전파진흥원 같은 경우는 기금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공공매출 채권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예. 그러니까 2% 3% 그러니까 뭐 나쁘지도 않고 3% 예. 좋잖아요. 3%. 네. 3% 준다니까 3% 최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랬는데 결국은 뭐 전파진흥원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대신정권 통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랬는데 대신정권도 그 뒤에 참 힘들게 뭐 욕받고, 아하, 네, 아하. 그 다음에 전파진흥원도 아주 힘들게 욕보게 된 거죠. 아이고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원금은 일단 다 돌려준 거죠. 증권사 차원에서 먼저. 지금 이거는 그 감독원에서 네. 그 감독원에 윤 원장이 있을 때 예. 윤 원장이 그 아주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뭐 이런데 굉장히 앞장서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옵티머스 거는 무조건 전액 다 판매사가 책임지는 게 옳다. 그래서 그때 그 NH 포함해서 증권사들이 그 피해자들한테 투자 피해자들한테 다 그 원금 다 100% 완전히 100% 다 상환했죠. 예. 이게 민법상의 그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본 거죠. 예. 완전 사기로 본 겁니다. 그냥 완전 사기당한 걸로 그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끔 예.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럼 NH가 또 그 주범들을 대상으로 추심? 주범들은 이제 이 개털들은 예. 뭐 때려 죽여도 돈 안 나옵니다. 지금 법원에서 벌금 뭐 추징금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예. 실익이 없고요. 예. 그 하나은행 수탁사. 수탁사하고 그 예탁원? 펀드 사무 관리회사 예탁원 여기하고 이제 서로 막 터지게 지금 서로 그 소송, 보상 소송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고요,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판매사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원수심에서는 왜 강화됐는지는 뭐
특별한 항소심 판사님의 항소심 개인적인 소회가 있던가요? 뭐 항소심에서 그 이 피고인들한테 이제 핵폭탄을 던진 그 이유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그 페이스북에 한번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왜 핵폭탄을 맞았는지 이런 거 한번 그 유튜브로 이야기하면 재밌을까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댓글들이 주주주죽 예예예예 하고 댓글들이 주죽 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도 입수하고 몇 군데 좀 취재도 하고 판결문도 좀 입수하고 그렇게 해서 쭉 이야기도 듣고 살펴보니까 네. 아주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크게 재밌지는 네. 않아서 예. 괜히 설레발 쳤나 이렇게 조금 후회를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는 김재현 대표 주장은 이겁니다. 김재현 대표는 워낙 처음부터 옵티머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옵티머스의 전신은 뭐냐면 에스크베리타스라고 하는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인데 네. 여기 설립자가 이혁진이라는 분입니다. 예. 아주 그 아마 이혁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이혁진이 그 에스크베리타스라는 걸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AV 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네. 그 뒤에 이제 옵티머스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7년 6월달에 하여튼 2017년 초에 그 AV 자산 운용이 상황이 좀 힘들고 거의 자본 잠식 분위기로 갈 때 네. 그 무렵에 이 김재현 씨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혁진 씨 그 하고 이렇게 주식 이제 네. 그 매매 네.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최대 주주로 들어오는데 나중에 이혁진하고 김재현하고 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긴 하는데 네. 하여튼 그 과정에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의 그 펀드가 이게 출범하던 약간 그 무렵에 이제 본격적으로 옵티머스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재현 대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초기 이 펀드는 그 당시에 그 옵티머스 외부에 있던 그 유형권 대표 또 이혁진이 동생이 이 펀드 그 전략기획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모 이혁진이 그다음에 유영권이 이런 애들이 이 펀드를 최초에 기획을 해서 다 했고 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은 없고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들어왔다. 나중에 내가 운용 지시를 하기는 했다. 그 운용 지시를 해가지고 뭐 사모사채를 이제 수탁사한테 하나은행한테 사모사채 매입하라든지 뭐 그런 죄는 있다. 그런 죄는 있는데 최초에 그 출범할 때 거기는 그 가담을 안 했고 이거 뭐 이런 공공 매출 채권이 이게 그 양도 금지돼 있다든지 이런 거 알게 된 것도 2018년 말에나 그때나 가서 나는 뒤늦게 알게 돼서 나도 깜짝 놀랐다.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 김재현 씨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게 1심 재판부에서는 이게 좀 먹혔어요. 예. 1심 재판부에서는 먹혀가지고 이 초기 펀드에 김재현이 가담했다는 그 증거가 뭔지 보니까 예. 그냥 뭐 이제 관련자들 진술이라든지 예. 또 이제 이혁진이하고 주주 간 약정이나 아니면 뭐 회사 안에 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은 펀드 자산이죠. 예. 이 펀드 자산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위원회 그런데 좀 참여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초기부터 가입했다고 보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김재현 씨에 대해서 예. 그 앞부분에 초기 그 펀드 사기 부분은 빼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25년을 받았는데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 옵티머스의 이 사기 펀드 최초에 결성된 사기 펀드의 최초 운용 지시 하나은행의 최초 운용 지시를 넣기 직전에 네. 김재현 대표 당신이 옵티머스 지분 19%를 인수를 하면서 예. 펀드와 관련된 모든 법적 그 책임 의무를 다할 거라고 쓴 확약서가 있다. 그 확약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펀드의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 옵티머스 이제 그 이혁진 사촌 동생 전략기획실장한테 이메일도 발송을 한 게 있고 예. 전파진흥원이 2017년 6월달에 투자 들어오던 그 무렵에 예. 이 이혁진이하고 주식 매매도 하고 주주간 약정도 하고 이 펀드에 초기에 관여했다는 그 증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펀드가 결성되던 그 당시에 김재현 당신은 그 당시에 옵티머스의 대체 투자 부문 대표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 뒤에는 완전히 지분을 많이 인수를 하면서 옵티머스의 명실상부 대표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2018년 말에 가서야 이 펀드의 그 매출 채권 편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적 증거상 인정할 네. 수 없다. 그러므로 네. 당신은 2017년 6월부터 초기부터 이 펀드에 그 어허. 가입해서 어허. 했는 게 맞고 예. 그 다음에 대신증권이라든지 펀드 판매사 직원들도 그 무렵에 당신이 이것은 공공매출 채권이라서 안전하다는 식으로 그 펀드 그 판매 활동을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원심에서 무죄라고 본 부분을 이번 그 항소심에서는 그거는 인정 못한다. 그 부분 모두 유죄로 처리를 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8년 말에 갔어야 비로소 이게 매출 채권이 편입이 안 되는 펀드라는 걸 알았다는 게 그게 예. 우리 항소심 재판부가 볼 때는 그런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냐면 2018년 말이 되기 전에 그때 몇 차례 환매 지연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옵티머스에. 예. 그러면 환매 지연 사태가 있었을 때 환매를 해주기 위해서는 야 매출 채권 팔아. 그 안정적인 매출 채권인데 공공 매출 채권인데 빨리 그 매출 채권을 회수를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이 매출 채권이 펀드 자산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것을 김 대표 당신이 알았기 때문에 달리 다른 도리가 없이 돌려막기밖에 못한 거다 그거. 그래놓고 2018년 말에 가서 알았다. 그건 지금 말이 안 항소심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김재현 대표가 이거 인수하고 입사하기 전에는 이 펀드를 팔아서 뭔가 매출 채권이든 아니든 매출 채권이 아닌 다른 자산을 편입한 케이스가 없었나 보죠. 예,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김재현 대표가 이 첫 운용이었다. 그렇죠. 공공 매출 채권을 대신에 편입해서 하겠다는 그 펀드. 네. 예, 그런 성격의 펀드는 이제 최초 최초로 옵티머스 만들었다는 신탁 거죠? 3호인가 그럴 것 같은데 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대주주 이동열 씨 같은 경우도 네. 이분도 나는 2020년 5월쯤에 갔어야 펀드의 사기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걸 받아줬어요. 그 이동열 씨 주장을 받아주면서 네. 이 펀드 자금을 그 SPC가 발행하는 3호 사채 인수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동열이 그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펀드를 증권사에 판매를 할 때 공공매출 채권을 편입하는 펀드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 그 부분까지도 이 이동열이 알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지 예. 이 사람을 아주 오래 전부터 펀드 사기 그 가담자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020년 5월쯤 뭐 그쯤부터 뭐 펀드 사기 구조 뭐 알게 되었다 하는 그 부분 오케이 그 수용할게. 당신은 2020년 5월 전에 일어났던 펀드 사기 사건에서는 무죄야. 이렇게 이제 봐뒀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그거 전혀 인정을 안 해줬죠. 왜? 이동열 당신이 만든 그 대부 업체가
2018년도에 10회에 걸쳐서 3호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펀드 자금을 770억 원을 끌어갔고 야. 그렇게 끌어갔고 그래가지고 뭐 동탄 뭐 부산 뭐 괴정동 뭐 이런 데서 다 사업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대부 그렇게 해서 펀드 자금을 대부업체가 받아서 그 돈을 또 김재현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넘겨줘가지고 그 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또 M&A를 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동열이 가지고 있는 대부업체가 그 펀드 자금을 이렇게 땡겨 와가지고 그 돈으로 펀드 돌려막기를 2019년 3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예. 했단 말이죠. 그렇게 예. 하고 2018년 말에 옵티머스 그 대량 환매 그 사건이 터지거든요. 예. 그때 이제 김재현이가 이동열하고 유현곤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옵티머스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펀드 하자 치유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로 대책 세우고 상의하고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나는 2020년 5월에 와가지고 이 펀드 사기 구조를 이제서야 알았다. 아, no 아니야. 그건 우리 항소심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피고 이동열은 김재현의 펀드 사기 범행 중에서 네. 2019년 4월 분부터 당신은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를 지은 것으로 봐야 된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뭐 몇 년이죠? 아까 이제 팍 저기 늘어나게 된 거죠. 8년에서 20년. 8년에서 20년. 엄청나게 늘어났고 2배 이상 지금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 새로 증거가 좀 나왔나 봐요. 1심에서는 다 많이 인정됐던 새로운 증거가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 네. 증거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심 재판부에서는 네. 증인 A, 증인 B, 증인 C의 그 증언을 크게 조금 신뢰를 안 하는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 B, C 세 사람 증언 신뢰 있다, 일관적이다, 논리적이다, 합당하다, 타당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준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네.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호 변호사 같은 경우도 윤석호 변호사는 뭐 완전히 여기는 이제 뭐 그 벼락 맞은 거죠. 뭐 네. 그냥 유무죄 여부는 원심을 다 인정한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가벼워. 이렇게 가벼운 형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예. 이렇게 돼가지고 야. 그냥 뭐죠? 8년에서 17년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늘어난 거죠. 8년에서 15년으로 변호사는 그렇게. 유무죄는 유죄로 인정됐는데 1심 무죄인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있고 무죄로 네, 인정한 인정 부분도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유죄 인정 부분 인정, 또 무죄 인정 부분 인정, 1심 재판부의 판결 인정.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잘못한 거는 형량을 너무 작게 때렸어.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 최상단부 이빨 끌어올린다 그러면서 이제 해서 최상단부를 그냥 갖다가 야. 이제 그렇게 때린 거죠. 본인들도 2심에 가면 뭐가 조금이라도 소명이 될 줄 알고 했을 텐데. 나는 당신이 당연히 항소심을 가는 거는 항상 낮춰질 걸 기대하고 그러니까요. 가죠. 예. 근데 완전히 진짜 그 핵폭탄 그냥 맞은 거예요. 죄질 나쁘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죄질, 예. 지금 구조를 보면 죄질 이거 나쁘긴 하려고 나빠요. 자산운용사를 인수한 걸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럼? 이거를 하려고 이런 장난으로 장난을 하려고. 김재현이 이제 예. 이 운용사 뭐 김재현이 그 옵티머스 지분을 인수를 하고 들어올 때 이거를 하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예. 그건 그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했던 어떤 행태들을 보면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용할 그 의사는 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예. 이렇게 판결을 보면 되게 이 범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되게 화가
말이 나가지고 예. 나 이제 이 재판장 판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요? 뭘 보니까 혹시 직간접 피해자신가? 모르겠어요. 돈은 다 돌려받으셨죠, 네. 소비자들은. 그렇죠. 근데 그 피해자신가? 옵티머스 돈 넣었다가 지금 이건 시스템을 건드리는 일이지 사실. 네. 이 사건 이후로 진짜 펀드 시장이 확 죽었잖아요. 뭐 사모펀드는 뭐 특히나 그렇죠. 확 죽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제 판사님이 이제 그 재판에서 예. 그 재판장에서 그 이제 2심 그 형량을 때리고 피고인들한테 내가 왜 이런 양형을 그 하는지 그걸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예. 뭐라고 17년 6월에서 20년 6월까지 3년 넘게 이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운용을 하면서 예.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서 투자금 명목으로 1조 3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 사기 범행이다. 이 사건은 이 범행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 한 건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사모 그 자산을 펀드에다가 편입을 했고 또 당신들이 세운 그 SPC에 이 막대한 펀드 자금을 집어넣어서 아무런 그 투자 타당성도 없는 곳에 그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그 투자금을 거의 다 지금 날려버린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네. 2018년 말에 1차 그 대량의 펀드 그 환매 예. 지연 사태가 왔는데 그때 당신들이 했던 행동은 돌려막기로 추가로 계속 펀드를 설정하면서 돈을 끌어 가지고 앞에 펀드를 막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선택을 해서 더 큰 피해자들을 양산을 시켰고 지금도 그 피해 중에 상당 부분이 회복되는 게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더군다나 그 감독 당국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실사나 감독 당국의 조사가 나왔을 때 예. 증거 인멸을 위해서 서로 역할을 정해놓고 윤석호 보고 일단은 너가 덮어 써라. 예. 너가 덮어 쓰고 시간을 끌면 그랬다고 우리가 개발하고 했죠. 있는 예. 부동산 사업에서 대박을 내가지고 빨리 메꿔줄게. 빨리 메꿔줄게. 메꿔서 좀 예. 우리가 그래도 조금 그 죄를 좀 더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네가 덮어 쓰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초기에 어떤 조사나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줬기 때문에 김재현 대표 당신은 우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고 평생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감과 아울러 그 다른 사람들이 이런 초대형 금융 사기 범행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굉장히 앵그리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우리 이제 재판장이 굉장히 앵그리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죄질이 나쁘긴 해요, 진짜. 나쁘긴 자, 이렇게 하죠. 되면요. 너무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정상 첨작을 해줄 여지가 없어. 없잖아. 이게 뭐 뭐야. 하나 이렇게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뭐 거 그랬다든가 볼만한 여지가 너무 입장 없는 바꿔놓으시면 제 마음 아실 겁니다 하는 것가 하나도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어떡하지, 되면 이걸?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 네. 다들 뭐 열심히 또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할 곳들 계시지만 예. 아주 극소수의 그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40년, 25년 지금 내가 붙들려 가가지고 40년 두들겨 맞으면 거의 뭐 환갑 진갑 다 돼서 나오겠네. 예, 예.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할까? 그래도 저기 투자자들 상대로 사기치고 할까요? 좀 음악의 자본시장 범죄는 특히 더 수많은 그 피해자를 양산하니까 하나 궁금한 건 예를 들면 펀드가 있어서 빚이 났어요. 그러면 다른 펀드를 받아서 일종의 돌려막기 그게 늘 가능해요? 이 펀드의 자금은 여기에서 칸막이가 쳐져 있고 이 펀드의 자금은 여기
아무리 뭐 한 운용사가 여러 개 펀드를 정상적으로는 안 되죠. 당연히 그 펀드마다 다 칸막이가 있어야 있죠. 되죠. 예. 있고 수탁사 따로 있고 있을 텐데. 그래서 라임 같은 경우도 그 돌려막기를 위해서 펀드 구조를 모자 구조로 확 바꿔버립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예. 그 이렇게 한 모펀드에 밑에 수많은 작펀드들을 그냥 끌어들여 가지고 모자 형태로 만들어서 막 그 투자 자금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예, 셔플을 해가지고 예. 빵꾸난 펀드들을 메꿔 넣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 운용사가 여러 펀드를 운영하면서 이게 빵꾸 났어. 여기 갖고 와봐. 그러면 그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안 되죠. 그거는 불법이죠. 예. 또 이게 정상적이지 않게 운영되기 때문에 네. 이런 돌려막기를 이제 마구잡이로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투자는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가 굴려야 되는 건가? 누구한테 맡기지 그러니까 말아야 되는 건가? 사실은 그거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것 때문에 수수료도 주고 뭐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해먹으면 진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신뢰 비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럼 이제는 그럼요. 뭐 예, 어떤 맞습니다. 펀드에 예. 어떻게 맡기겠어요? 네. 그게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못 믿기 시작하면 모든 걸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네.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면. 누가 감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을 그래서 중간에서 내면 되는 건데 네. 금감원이 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금감원 나 결국은 금감원이 뭐 했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은행도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은행 돌려막기 아닌가요? 원래 근본이 돌려막기죠. 은행은 돌려막기지. 근본이 돌려막기인가? 그 돈에 꼬리표가 어디 있어? 그냥 이 돈 대출해주고 이렇게 주고 뭐 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기 부실 대출인데 돈 못 받고 있는데 어디 그분의 아내에게 돈을 다시 빌려줘서 이 돈으로 남편 이자 갚으라고 하세요라고 하면 남편이 빌려간 거 아직도 우량 채권일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감시하라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참 하여튼 굉장히 나쁜 짓이고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건 맞는데 또 40년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또 약간 조금 잡잡하니 좀 그렇더라고요. 40년? 네. 40년이면 지금 뭐 말이 40년이죠. 채팅창에서는 미국이었으면 100년이다. 맞아요. 미국은 네. 그냥 뭐 200년, 300년도 때리죠. 그러니까요. 예. 참. 근데 그 뭐 피해를 다 결국 누군가가 40년 넘게 모은 돈을 피해 받은 거 아니겠어요? 또? 그렇죠. 이게 이제 판사가 장기간 사회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흉악범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예. 이 판사님이 화가 되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재발 방지는 됐습니까? 시간이 없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이제 나와 있죠. 수탁사 이제 책임 강화하고 뭐 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뭐 근본적인 그 대책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모시장은 이제 그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예. 수탁은 뭘 안 하려고 하죠. 펀드 관리 업무 관리나 감시나 예, 수탁 예, 업무 이런 거 이제 과중하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일일이 감시해야 되니까 그럼 뭐 감시 수수료를 좀 더 내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이 항소심 판결문은 어디서 구하시는 겁니까? 그냥 마름마름으로 구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 또 모셔서 재밌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